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걸로 전망됩니다. 태풍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태풍 상황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일단 태풍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태풍은 현재 일본 규슈 서쪽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에서는 남동쪽으로 약 300km 부근 해상입니다. 중심 부근에는 초속 35m의 강풍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강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든 일본 규슈 부근에는 오늘 새벽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3m의 돌풍이 기록됐고 규슈 남부에서도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40만 명이 대피했고요. 또 신칸센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풍은 계속해서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쯤에는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 중부 내륙을 관통을 해서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레 새벽쯤에는 북한 지방까지 진출하겠습니다. 네, 태풍이 상륙하고 내륙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비와 바람 어느 정도 강한 겁니까? 네,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면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험 반원 안에 드는 영동과 영남 지방의 경우는 강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우선 영동 지역에는 최고 600mm, 영남에도 최고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도 최고 2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이 바람은 영남 해안의 초속 40m 정도로 가장 강하겠고 영동과 영남 내륙 또 제주도에도 초속 25에서 35m의 폭풍급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25에서 35m 정도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한반도를 정중앙에서 남북으로 관통한다는 점에서 무척 이례적인데요. 과거 100여 년간의 태풍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상 초유 내륙 관통 태풍입니다.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도에는 벌써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가에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네, 제주도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태풍 카눈은 서귀포 남동쪽 약 3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시속 12km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2시쯤에는 제주도 동쪽인 성산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제주 지역 해안을 중심으로 비와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주 일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나머지 제주 해상과 제주 전 지역에는 11시부터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까지 제주 서귀포 한라산 남벽에 31.5mm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100에서 200mm, 산지 등은 3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당 40에서 60mm에 달하는 강한 비도 예보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주 사제비에는 초속 24m 바람이 관측됐는데요. 제주에 이 초속 3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오전 9시부터 비상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갯바위나 방파제, 어항시설 등에는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제주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제주 지역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고 항만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어선 1,900여 척도 인근 항구로 대피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비바람뿐 아니라 폭풍 해일도 우려되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지역별 위험 시점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태풍 특보가 내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츰 그 밖의 해상과 전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입니다. 강원도와 충청, 전북과 경북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가 되겠고 서울 등 수도권은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해안가에서는 대조기에 태풍이 겹치면서 폭풍 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외출이나 외부 작업은 자제해 주시고요. 수시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창문이나 창틀은 단단히 고정하고 하수구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는 등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수해 대응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책임 소재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미 많이 늦어 보이긴 하는데 수해 때부터 예방 입법을 하겠다고 했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에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머리를 맞댄 수해 대책 TF가 오늘 세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때 부랴부랴 하천법 개정안 같은 수해 대책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논의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도시 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이나 기상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분리해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마철 수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까지 북상하는 등 기후 위기로 잦아지는 기상재난에 여야가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수해 방지, 기후위기 대응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폭염 중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 등도 포함됐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잼버리 대회도 계속 논란이죠. 네, 세계 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을 두고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 소재와 이를 가리기 위한 수단에 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대회 집행을 책임진 전라북도와 의사결정권을 가진 여성가족부를 시작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감사나 감찰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수사까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격이 추락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도 철저히 묻겠다고 했고 정부의 감사를 떠나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공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겠다고 UN 인권이사회에 보낼 진정서에 서명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안전을 일본에 맡길 거면 정부는 왜 존재하냐며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공세를 괴담 선동이라고 일축해온 국민의힘은 어제 이 대표가 국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염수 방류 반대 간담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SNS를 통해서 정치적 판단력이 미성숙한 아이들을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건 저열한 아동 학대라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을 피해 새만금에서 철수한 잼버리 참가 대원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문화체험을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 때문에 이마저도 대부분 취소되고 실내 행사만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유정 기자. 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입니다. 네, 원래 그 자리에서 11시쯤에 브리핑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곳 기자실에서 하려고 했던 브리핑이 30분 연기되더니 조금 전 취소가 통보됐습니다. 여가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유는 파악이 안 됐다며 오후 2시 행정안전부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직위 대응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잼버리 대원들은 본격적인 관광과 문화체험에 나섰습니다.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제 남은 3박 4일간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마련한 문화체험과 관광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건데요. 먼저 서울에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대원들이 서울 중구에 있는 문화시설 하이커 그라운드 투어에 이어서 조금 전 청와대로 이동했고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은 잼버리 대원 교류의 거점으로 부스가 마련되고 청와대와 경복궁 등 관광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무료 운영에 나섭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00여 명을 수용한 경기도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행주 산성, 람사르 장항 습지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 등이 준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브라질과 베트남 잼버리 대원들이 화폐박물관과 지질박물관, 대청호 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어서 내일부터는 이런 관광 프로그램마저도 모두 취소되고 실내 활동에만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어제 오전 9시쯤 타이완 스카우트 대원을 시작으로 밤 10시쯤 체코 대표단이 서울 숙소에 도착하면서 13시간에 걸친 호송 작전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37,000여 대원들이 버스 1,000여 대에 나눠 타고 수도권과 충청권 8개 시도에 마련된 기업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 128곳으로 분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소가 급하게 마련되느라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고 식사 제공 등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또 애초 야영과 교류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데다 지자체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K-팝 스타로 땜질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 태풍 북상 소식까지 전해진 만큼 대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모든 대원이 조기에 철수하던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우와 폭염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 됐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시설도 부실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 발언이 적절했냐는 겁니다. 일부 국가는 잼버리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공개적으로도 불신을 드러내고 손해배상 소송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더 논란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엔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 경미한 걸로 보고받았다는 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김 장관 말에 따르면 잼버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소 선정 과정에서는 일부 혼선이 있기도 했죠. 아직 일정이 남은 상황에서 아니란 인식이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잼버리 대회에 BTS 공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BTS 팬들이 공권력의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은 한 커뮤니티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강압적 요구에 따라 K-팝 콘서트에 참여하는 건 민주주의 퇴행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잼버리 사태로 풍비박산난 국격을 되살리기 위해 BTS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하는 거라며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 역시 잼버리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팬들은 또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BTS가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급한 일정에 맞춰 최고의 무대를 준비해야 하는 멤버들에게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 따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수가 21만 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2년 5개월 만에 최소폭인데요. 이달에도 날씨가 고용 상황을 제약할 걸로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장마가 큰 영향을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들어 40만 명 안팎을 유지했지만 날씨 때문에 2년 5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기록한 겁니다. 집중호우로 일용직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51만 3천 명 증가한 반면에 일용 근로자는 18만 8천 명, 임시 근로자는 14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과 건설업 감소세도 이어졌습니다. 제조업에서 3만 5천 명, 건설업에서 4만 3천 명 줄어 각각 7달, 8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농림어업에서도 4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취업자 수가 3만 5천 명 줄면서 2년 5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돌봄 수요 증가와 외부 활동 증가로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4만 5천 명, 숙박 음식점업에서 12만 5천 명 늘었습니다. 같은 달 대비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저 행진은 이어졌지만 청년층 고용 악화는 여전합니다.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층 취업자 수는 13만 8천 명 줄어 9달째 감소했습니다. 40대 취업자도 6만 1,000명이 감소해서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에도 폭염과 태풍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제약될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 하려고 해도 잼버리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김현숙 장관의 어제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모든 대원이 현장에서 철수하는 날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저도 보니까 10시간 넘게 걸린 걸로 확인이 되는데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이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온 국민이 이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어린 이 잼버리 대원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준비 상황에 대해서 참 개탄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 뭐 매우 부적절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발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누구든 힘을 좀 모아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탓 저탓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어느 댓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성추문 관련해서 네. 어떤 여가부 장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누군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이지만 하여튼 저부터도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네, 의원님 어떻게 드셨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한숨을 쉬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여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준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정말 총체적인 무능이란 무엇인가? 얼마나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이 역량이 줄어들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무언가 탓하고 싶지도 않고 네. 특히 뭐 잼버리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 다시 반복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달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이게 이 인생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잖아요. 무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무탈하려면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그리고 그 자기 몫을 다하는 그 많은 사람들 덕분에 사실 이런 이 무탈한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각자의 이 몫과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덕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 우리 나라와 정부도 그런 이 몫과 이 뭔가 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탓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잼버리를 운영하고 그거를 평가하고 그런 이 자세들을 봤을 때 뭔가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이 회의감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사실 잼버리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잼버리가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있는 성찰과 조사,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경미한 걸로 보고받았다 그 발언이 논란이 돼서 뭐 여러 차례 해명하기도 했는데 성범죄도 그렇고요, 이 잼버리도 그렇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업무예요. 업무에 있어서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 발언이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여당 일각에서는 책임론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조간신문에 보니까 단독 기사 이렇게 떠서 지금 잼버리 현장에서 이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잖아요. 네. 철거하는 근로자가 이런 얘기를 공무원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면서 12일만 버텨주세요. 이 잼버리대로 가다가는 수백 명 공무원 다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조간신문의 일면 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공사할 때 이미 준비 자체도 늦게 시작이 됐고 샤워장, 화장실도 원래 계획의 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이 요원들의 네, 수급도 청소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딸리고 뭐 이런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으로 치면 저는 그 수백 명 공무원 날아갈까 걱정이 아니라 이 건이 이제 내일 모레 12일 날 끝나잖아요. 예. 끝나고 나면 책임 있는 수백 명 공무원 다 날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엄하게 우리가 챙겨봐야 되고 여기에 책임자가 되는 분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여가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거를 구성하고 있었던 조직이 자체 누구 하나도 네. 지금 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상황에서 니 탓, 저 탓, 내 탓, 니 탓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선 며칠 좀 잘 넘기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정말 엄하게 이 상황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한번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책임 얘기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 어제 성일종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BTS의 공연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팬들은 좀 반발을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황당해요. 예. 물론 BTS가 공연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고 뭐 실무적으로 뭐 이 행사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그런 섭외들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방금도 각자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여당에서 뭐 BTS를 출연을 시키네 마네 또 국방부에 그거를 뭐 하라고 하네 마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정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네. 정부 여당이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게 맞나? 지금 이런 어떤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주고 있는 잼버리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화두와 지금 과제가 BTS인가? 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김현숙 장관이 뭐 여가부나 아니면 잼버리 조직위가 보여주고 있는 난맥상보다 이런 식의 이 발상 정말로 이런 식의 정부 여당의 태도가 저는 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아까 오히려 박정원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로 이 뭔가 행사가 마무리를 잘 되기 위해서 특히나 안전에 대한 문제들 정말로 이 세계의 청소년들이 그래도 어떤 의미를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런 과제들을 찾아가고 이런 노력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위기 대응 능력의 핵심일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의 위기 대응 과제의 첫 번째가 BTS다. 네. 그것도 군대에 있으니까 데려오기 편하지 않습니까? 예. 라는 아주 단순한 발상으로 정말로 한심합니다. 예, 이게 초반에 좀 잘 안 됐던 걸 만회하려다 보니까 여러 잡음이 생기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전에 이제 원래 콘서트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려고 하다가 한번 또 축구 팬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걸 또 여당의 의원이 또 반박을 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체 틀은 뭐 비난을 면할 수가 없죠. 말씀 주신 것처럼 새만금에서의 잼버리는 이미 뭐 망했습니다. 망했고 그렇게 말하시면 되는 겁니까? 수위 저는- 조절을 한 번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생겼고요. 아무튼 전 세계에서 온 우리 어린 대원들이 그나마라도 대한민국을 조금 느끼면서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게끔 K 콘서트라도 잘 해서
보내자라는 전체 상황으로 간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점은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내야 돼요. 근데 그 BTS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와중에 그냥 저는 그래도 선의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굉장히 있을 수 있고 지금 아미들이 얘기하는 거 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BTS 팬들이 우리 BTS가 군대 가고 그룹이 해체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복무 중이고 일부는 또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거를 챙겨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성일종 의원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 보니까 법안을 한 2번 정도 발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BTS 같은 대중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군 복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BTS에 대한 애정도 있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그 의원으로서 선의로서 우리 그 잼버리 대원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막 긁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데서 이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탓 내 탓 누구 탓하고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차용을 해야 될 판에 우선은 누구 비난하고 누구 욕하고 해서는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우선 이번 주를 넘기고 다음 주부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성일종 의원 얘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우선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그걸 좀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요.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1시 49분쯤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공사 작업 도중에 붕괴 사고가 있었고 노동자 3명이 매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있는 상황이고요.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TS 공연이 아직 된다 안 된다 확정은 안 된 것 같긴 한데 지금 비가 내일 그리고 태풍의 속도가 좀 느려서 11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암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로 K-팝 콘서트나 BTS가 아니고 안전한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급하게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일 만큼 지금 콘서트 하겠다고 다시 우리 남쪽으로 내려가자 이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정말로 콘서트를 하든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뭐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든지 좀 위험한 요인들이 생길 수 있으면 정말로 그거는 뭐 위기 대응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국격이나 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뭐 BTS를 동원해서 어떻게 유야무야 시키겠다라는 그런 발상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콘서트가 열리냐 마냐, 무슨 BTS가 나오냐 마냐, 이거는 정말로 그냥 가십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지금이라도 좀 정돈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아주 최소한의 좀 도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새만금에서의 잼버리는 망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망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오늘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행사를 마무리한 뒤에 감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는데 주무부처 장관, 책임 있는 장관은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책임의 범주가 나오면 뭐 그게 경중이나 그다음에 그 깊이를 따질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저는 뭐 해임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선은 첫째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민적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준비 상황이 안 돼 있었던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객이 혹시 전도된 건 없었는지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를 하기 위해서 새만금이 이렇게 차용이 된 건지 아니면 새만금을 위해서 잼버리를 이용을 한 건지
라는 점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 새만금 그 일대 어떤 기반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이미 뭐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하기 위해서 네. 몇 년 전, 5년 전, 7년 전부터 기반 시설 준비가 됐었고, 심지어는 새만금에 공항을 만드는 것까지도 예타가 면제돼서 지금 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진짜 목적이 어디 있었던 건지, 그래서 그 1,200억인가요 하는 직접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는지 따져봐야 되고, 뭐 우리 여가 장관 얘기했지만은 조직위원회 5명의 공동 조직위원장이 네. 있을 정도로 과연 그 안에서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건지, 조직이라고 구성됐던 거는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고 각각은 어떤 일들을 맡아서 했던 건지, 이런 거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어디 가서 뭐 관광하고 다녔다, 놀러 다녔다, 이런 가벼운 얘기 네. 말고 정말 심각한 얘기를 저희가 이참에 예. 한번 찾아보고 거기서 이런저런 책임 소재가 나온다면 네. 저는 그 책임의 깊이, 경중 따질 것 없이 가장 엄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뭐 한 어제까지 상황, 그리고 뭐 오늘까지 상황까지 더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그러니까 평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죠. 평가는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누군가 뭐 여가 장관이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열사냥식으로 지금 행사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 장관을 몰아가는 것보다 우선은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기왕의 평가 이미 다 끝난 거, 결과는 나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깊이 있게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더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아주 엄한 책임을 물어야지 지금 한쪽으로 몰아가서 누가 잘못이고 그 문제만 걷어내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해서는 우리가 이 잼버리 사태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돈도 있었고 시간도 분명히 있었고 네. 이 관심도 있었죠. 근데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네. 뭐 예를 들면 폭염, 뭐 태풍, 네. 뭐 이런 질병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들도 분명히 있었죠. 네. 최근 국정감사나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리고 또 이 뭐 돈도 뭐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추가 비용 부분들이 분명히 또 인식되고 제기되고 했었는데 또 네. 그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결국 이거는 사실은 국정이 혼란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지점이거든요. 사실 지금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니까 김윤숙 장관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해안부 이상민 장관이 자꾸 뭔가 코멘트를 하고 조언을 하는 장면이 계속 잡히더라고요. 상의하는 장면이 여러 번 잡히긴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던데 실제로 해안부 장관, 뭐 문체부 장관 어떻게 보면 여가부보다 훨씬 더 큰 자원과 인력과 예산과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들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처들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김현숙 장관 여가부의 책임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는 언론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정부 여당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예. 대통령실이 오히려 이런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의 어떤 그런 지표로서의 잼버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책임지기 쉬운 이제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가장 잘라내기 수월한 그런 어떤 여가부를 그냥 앞에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돈 문제에 있어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 여가부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돈줄을 틀어쥐고 있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박 전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특히나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 문제를 정말로 이 제대로 확인하고 파악해 보자라고 하면 이 대통령실이나 기재부나 네. 이 해안부나 이런 정말로 힘 있는 기관들이나 그 안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나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 접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그것들을 아까 뭐 위기 대응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이 위기 대응하고 정말 모면하기 위한 어떤 이 뭔가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만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는 수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이 조사하거나 아니면 부처에서 감찰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게 좀 적절하겠습니까? 저는 뭐 필요하다면 우선 뭐
그 감사원의 감사와 국조실의 감찰은 병행돼서 진행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방식이 어떤 거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외형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각 부처잖아요. 근데 지난주 상황을 이렇게 복기해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 총리께서 직접 가서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를 네.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것처럼 총리실에서 직접 개입을 하고 이후에 이제 대통령도 이제 휴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부처에서 파견이 되고 네. 그 안에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대규모 행사 보면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혹은 조직위원회 사무 총책임자가 뭐 장관이나 차관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면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처보다는 조직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언제 구성이 됐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어떻게 일을 준비해 왔는지를 좀 따져보면 저는 각 부처의 일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처 일 말고 그러니까 공동조직위원장 그다음에 드러나는 것처럼 행안부, 여가부가 앞에 보인다고 해서 지금 어느 순간부터 조직위 사무국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녀사냥식으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누구를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직위를 그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시작이 되면 거기서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을 좀 다 면밀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다음에 진실과 이 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어떤 방법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쨌든 여당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국회 국정감사를 주장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국조실도 할 수 있고 감사원도 할 수 있고 뭐 나중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뭐 사법적인 절차로도 가긴 하겠지만 의사결정 구조에 관련된 부분이라 국정 난맥상에 관련된 건 사실은 국회가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무슨 아까도 작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뭐 출장이 어쨌든 이런 거는 뭐 국조실에서 공식기강 차원에서 점검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서 뭐 시설 설치하나 등등의 공사들이 왜 지연되고 잘 안 되고 이런 거는 감사원이 구체적인 행정이 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는지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 부처 간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난맥상이라든지 혼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후에 어떤 책임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또 정치적인 책임의 영역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회가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떠한 이 조사나 이 확인의 방법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대로 공직기강은 공직기강을 보는 쪽에서 행정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건 감사원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이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작은 이 의심이나 이런 어떤 이 의혹도 없도록 완전하게 밝히고 반성할 부분들은 함께 반성하고 책임질 부분은 아까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다 날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무원들, 뭐 장관들 그리고 뭐 저희 이 뭐 정당이나 정부 모두가 다 이 각자가 이 맡은 이 책임들을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제 뭐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만 사법적인 책임이 있을 때 책임을 묻는 스타일이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번에는 오히려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 그 무슨 책임이 있는 어떤 그 높은 고위직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인사로 정리하시기 전에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그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을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이 진실을 좀 드러날 수 있고 오히려 털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잘라내는 것보다는 그게 앞으로의 또 다른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 그때 과연 그 책임자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확인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몇몇 장관들을 해임하고 이 건을 없애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거를 감사가 됐든 감찰이 됐든 뭐 우리 장 의원님 말씀 주시는 국정조사가 됐든 직접적으로 해명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온갖 일들이 이 나라에서 발생하고 정말로 야,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박정호 의원님 이야기대로 뭐 국정조사를 하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장관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미리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절차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옷을 벗는 걸로 하겠다. 그런 식의 책임을 먼저 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어떤 이 확실한 어떤 진상규명들을 위해서요. 네. 근데 그냥 그 결과들을 나중에 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보내보겠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우리나라 뭐 온갖 일들로 다 덮여가잖아요. 양평고속도로가 잼버리로 덮였고 잼버리가 지금 태풍이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시간 때우면 사실 조금 또 바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관들 이거 끝나고 나면 옷 벗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조차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 번도 고민조차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게 정말로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평가, 적어도 국내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격이 좀 떨어졌고 많은 대원들이 실망을 했을 것 같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건데 어떤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뭐 주무부처 장관의 결단이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관심이 갔던 재판, 저도 관심 있게 봤던 재판인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이 또 진행이 안 됐어요. 지난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해임했던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인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어제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인이 나왔는데 이 변호인은 사임계를 던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피고인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이걸 도대체 이 재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리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너무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특히나 뭐 이화영 이 전 부지사의 이 아내분이 또 여기에서 주요 뭔가 지금 행위자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이 법정안으로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관계는 분명히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제 이 덕수 변호인들이 주장한 대로 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들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존에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 흔들린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상당한 부분의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저희가 이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헷갈리지만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종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고 물론 뭐 공수처의 고발도 이루어지고 등등 있었지만 그런 종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라는 게 있었나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다른 이 식의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재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스터리한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형사 재판이 공개가 돼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있는데요. 복잡하지만 사실은 골격만 놔두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는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한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이 건이 직접적으로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 법정의 진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과정에 지난달 25일 날은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듯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마디도 진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한 번도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재판을 많이 기다렸었던 거죠. 사실은 이재명 전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접적인 증언 하나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건데 어제는 느닷없이 갑자기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동안 기대면서 의지를 했다는 해광이라는 법무법인의 서 변호사가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해촉을 하고 싶어 했다가 네. 이화영 부지사에 의해서 아니게 된 지난 25일 날 안 나오고 덕수라는 법무법인의 김형태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김형태 변호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전 하신 거예요. 첫째는 김형태 변호사가 그 많은 변호인 중에 지금 한 18분 정도 변호인들이 있다는데 네. 그중에서 재판에 많이 관여하시지 않다가 이번에 오셔서 했고 여기가 이제 민변의 창립 멤버이자 40여 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해오시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있는 네. 그런 변호사분인데 갑자기 검찰하고 이제 싸운 일이 생겼고 언성을 좀 높였죠. 싸운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화영 피고인 제가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의견 진술서가 재판부에 제출이 되려다가 또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끝내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또 변호사 사임계를 현장에서 내고 또 퇴장을 하는 네.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기일이 아마 22일로 잡히는 것 같아요. 네. 22일 날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골격만 따지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그러니까 당시 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란 진술 하나만을 놓고 지금 이 관련한 재반 수사가 다 진행이 됐고 확보가 됐고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에 그거 하나만 놓고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재판이 파행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네. 있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도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있어야 사실은 마지막 마무리를 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저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부인 그다음에 이번에는 변호사가 등장해서 파행을 시키는지 의아해 한 대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네. 재판을 지연시켜서 이화영 부지사의 직접 진술을 막으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예. 한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본인의 어떤 형사적인 법적 이해가 관련된 게 사실은 아닐 수 있는 네. 이 이재명 이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나 이 여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했었던 얘기를 바꾸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럼 그것이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나? 그 근거는 정황적으로 보면 검찰이 회유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굳은 심증을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까지 하고 있고 네. 주변에서 이 뭐 다른 뭐 덕수 변호사라든지 뭐 일반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돼야 된다. 아까 제가 이 검찰의 회유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사실은 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체적인 진실이 될 수 네.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던 건 바로 그 지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준비한 녹취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오늘 이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준비되면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시간이 거의 끝나서요.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 보면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인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인지를 모를 정도로 본론과 상관없는 일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얘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검찰이 일종의 사법적인 거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그게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니까요. 그 책임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또 22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일을 포함해 다량의 약물을 투약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20대 남성 운전자 A씨의 마약 정밀 검사 결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가지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고 당일에도 의사 처방을 받아 2가지 종류의 약물을 투약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시청역 내부를 순찰하던 직원이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수상한 상자 2개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상자 안에서는 음식물이 발견돼 상황 종료됐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형법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며칠 내로 입법 예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흉악법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엔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된다면서 법무부도 국민 불안을 덜 수 있는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엔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를 놓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는데 국방부는 명령을 어겼다면서 역으로 수사단장을 보직해 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사단장이 현장에 지시한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이 소속된 부대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처음부터 수중 수색을 했던 게 아닙니다. 주로 하천 옆을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시 운영됐던 단체 SNS 대화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먼저 다음 날 사단장이 방문할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찔러보면서 탐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부분이 사단에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전모 때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듭 강조된 건 군의 기본 자세를 유지하자는 것. 사단장과 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중 수색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단장의 지시사항에 안전은 없었습니다. 해병대라는 게 잘 보이도록 빨간색 티를 입고 작업하라거나 경례가 미흡했다며 군의 자세만 지적했습니다. 특히 카메라에 노출되는 걸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원들의 스카프는 강한 햇볕을 가리는 게 아니라 표정을 감추는 용도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내린 이상한 지시라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도 군의 기본 자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더 기본이어야 할 구명조끼 착용 지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이던 고 최수근 상병은 수중 수색에 나섰다가 물살에 휩쓸려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번복된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관이 사인한 걸 참모인 법무관리관이 여러 차례 수정하라고 했고 그 일이 국가안보실에 보고된 이후 일어난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앞서 지휘부의 압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국방부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사단장의 가실치 혐의를 적시한 것 빼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단장이 그걸 빼겠습니다. 빼버리면은 단장은요. 본인이 직권남용죄로 잡혀가야 돼요. 그리고 이 빼라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요.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
장관의 법무참모에 해당되는 법무관리관이 5번 전화해서 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안보실에 보고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이 잘했다고 이렇게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취소되면서 빼라라고, 가실치사 혐의를 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위에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 누구로부터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오늘 실명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수사 결과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확인했고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대기 명령과 관련해서는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국방부 차관의 문자 메시지 내용만 전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최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